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한강의 문명은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한강의 문명을 밝히고 빛을 발하게 한 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소학교 학력밖에 없는, 그럼에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흙수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세계적 기업을 이룬 거인 정주영, 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무수한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가 인생에 많은 지혜와 통찰 그리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정주영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크고 깊은 교훈을 그리고 감동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정주영의 인생 특강, 나의 길, 나의 인생, 내가 헤쳐온 길,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고 정주영 회장과 동시대인으로 살아간 우리 윗세대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한강의 문명을 세계사적 문명으로 만든 그 성취와 업적에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일제 식민지, 일본 식민지에서 태어나 해방, 그리고 6.25 전쟁, 폐허, 잿더미에서 세계사적 성취를 이룬 정주영. 그는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한강의 문명을 이룬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교과서, 또 젊은이들의 훌륭한 인생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주영의 말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 말은 일생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 쉴 때 제일 행복하다. 한강의 문명을 밝힌, 그리고 빛나게 한 정주영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KB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KBS에서 주어진 제목은 나의 한 기업인으로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습니다만은 나한테 무슨 경영 철학이 어떤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인으로 생각하는 바, 그리고 한 기업인의 성장 과정과 많은 그 체험에서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과거와 또 내 현재와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체계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경영학을 배워가지고 어떤 경영의 사고가 정립되지 않고 쭉 성장해 오면서 현재 과거에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기업, 또 오늘날 국내 대기업, 또 어떻게 보면 현재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이렇게 커진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어떠한 성장이 나에게 현재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순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농촌에서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강원도 통천 이 송전면, 통천군 송전면 아산이라고 하는 한 50호 되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15년 겨울에 그 시골 촌에서 이 7남매 아들 6에 딸 하나 있는 그 7남매의 그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역시가 7남매 아들 6이 딸 하나 우리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도 역시 또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나도 또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는 커서 서당에 한 3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천자문에서부터 결국은 이 소학, 논어, 맹자 이런 걸 읽었기 때문에 이 상강 오류는 서당에서 이 어렸을 적에 6살에서부터 9살까지 3년간 배우고 또 소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서당에서 그 어려운 글을 이렇게 배우고 매일 아침 선생님한테 외워서 책을 듣고 외워 바치고 또 외워 바치지 않으면 회차리로 종아리를 맞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히 배웠기 때문에 이 어렸을 적에 그 배운 글은 지금 한문으로 생각하면은 여지간에 그 대학에서 배우는 거 한 가지로 정치, 경제, 윤리 모든 거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교에 들어갔는데 소학교에 사실 들어가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소학교에서 배운 것은 구국법하고 일본말 조금 배우고 이런 것밖에 나왔고 사실 배울 게 없어서 1학년을 들어가서 다녔는데 1학년에서도 무슨 이 창가나 뭐 이런 거는 낙지점이지만은 다른 거는 다 100점이고 2학년 배울 게 없으니까 또 3학년 올라가라 그래서 3학년 올라가도 사실은 배울 게 없습니다. 아주 실컷 놀고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절은 이 소학교 5년간이다. 사실 배울 게 없으니까 아주 실컷 놀았습니다. 그리고 소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소문난 부지런한 또 농사꾼이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근검전락해서 그 여러 동생들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논을 이렇게 이 논에다 보를 만들고 논을 일구고 밭을 또 화전을 일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동생들을 장가 보내고 또 논을 만들고 또 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간 부지런하지 않아 가지고는 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런한 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맏아들이니까 아주 가장 아주 제일 부지런하고 우선 농군을 만들기 위해서 소학교 졸업마자 데려다니면서 농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농촌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아침에 어두워서 집을 떠나가지고 밭에 나가면은 먼 밭이나 논에 나가면은 거기 가서 환하게 박자마자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부지런해도 또 흉년이 들면은 아침에는 죽 써먹고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는 밥 해먹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조반석죽입니다. 그래 이 근간의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반석죽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아침에는 밥을 해먹어야지 점심을 안 먹으니까 이 시장길을 모르고 밤에는 잘 테니까 죽을 써먹고 그냥 자면은 또 그냥 되고 이러기 때문에 농촌에서 아마 대부분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집에서는 대부분
겨울에 일 안 할 적에는 그 초반 석죽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어렸을 적에 지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KBS 시청자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일제한데 일본 그 총독 통치하에는 우리의 모든 농촌이 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굶었지 총독부에서 무슨 대책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봄이 되면은 촉은 높이 나무 뿌리로 나무 껍질로 또 끼니를 애우고, 그리고 모든 그 어리고 또 너무 이렇게 그 잘 먹지를 못해서 황달병이 들고 모두 또 부항이 나서 붓고, 또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총독부 조정에 이 전번 유도에 의해서 남선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고 북간도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나이지만은 너무 그것이 또 역겨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역겨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이 어린 생각에도 또 아주 또 절실히 또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때 그 다음에 농촌에서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는 우리 동네에서 한 50호 있는데 구잡내 집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 그 신문을 보기 시작해서부터는 농촌을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얘기가 쓰여져 있고 도시의 생활 모든 여러 가지 정치 사회만 그때는 우리가 경제나 면이라는 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신문이 오면 먼저 사회면 또는 그 재밌는 소설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침에 조가는 방인근 씨가 쓰는 우리가 한 16살쯤에 그걸 봤는데 그 마도 향불이라는 소설을 썼고 또는 석간에는 이광수제가 쓰는 흙이라는 소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많은 또 감명도 받고 도시를 동경하기도 되고 또 도시에 나가서 그 농촌에서 사는 거기서 떠나서 도시 생활을 하고 싶은 열렬한 그 동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가서 그 어떤 생활을 해보겠다는 것은 염두에 못 나고 어쨌든 그 농촌을 떠나기 위해서 맨 처음은 그 당시 이 청진, 성진 그쪽에 일본 제철이 이 조그만 용광로 제초소를 만든다 그래서 그런 공장이라도 가서 일을 해볼까 하고서는 거기를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없으니까 첫 번째 계획은 그 동네 나보다 한 2살 더 먹은 지주원이라는 그 사람하고 둘이서 그 두 애들이 이제 계획이 가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가거나 또는 어디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갈 생각으로도 첫 번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맨 첫 번에 걔는 나보다 한 2-3살 더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운 게 날 보고 가서 이제 첫 번 새벽에 떠나서 한 50리쯤 가서 어느 농촌에서 밥을 얻어오라고 날 보고 시켰습니다. 그래 한 여러 집이 기웃기웃 하는데 한 집에서 아침 조반을 먹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길 가는 사람이 노비가 떨어져 있으니까 밥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농군이 이렇게 조반을 먹다 이렇게 치다 내다보면서 그 노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꼭 비틀어내지 그래 꼭 잡아내질 않아서 떨궜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부끄러워서 사실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 밥을 줄 사람인데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거기서 도망해서 밥 얻어먹는 것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원산을 지나서 고원이라고 갔는데 그때 고원에서 평안까지 철도를 닦았습니다. 이 평원선이라고 철도를 닦았는데 이제 그때 16살인데 그 공사판에 가서 그 흙을 담는 그 밀구르마 이제 그거를 밀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장로가 져가지고
이 45전을 주는데 밥값은 32전인가 이랬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많으면 오히려 밥값을 더 걸머지고 옷은 점점 해지고 신발은 떨어지고 이래서 그냥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 달아나서 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가지고 아버지께서 찾아와가지고 고향에 다시 또 붙들려 가서 또 농사를 지고 또 한 해를 지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이제 소를 팔아서 집이다 괴짝속 밑에다 감춰둔 것을 이제 그걸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을 왔습니다. 서울 와서 그때는 그래도 그 돈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기학교라고 이 부기 이를테면은 그 경리 장부 정리하는 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며칠 다니는데 어떻게 또 그게 이제 그 전에 집에서 서울에 그 부기학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편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 찾아와서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안 내려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서 통사정을 해서 할 수 없이 고향 내려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왕 서울 왔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동물원 구경을 한번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그다음 그때가 이 태평로 그쪽에 조그만 그 부기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다음에 이 동물원을 갔었습니다. 이 창경원. 그래 아버지께서는 동물원을 거저 구경을 시켜주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가니까 바깥에다가 대인은 의로는 10전이고 소인은 5전이라고 이렇게 입장료가 써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동네에서 아주 그 구두쇠는 1등이니까 자기는 시골에서 호레이 다 봤으니까 난 바깥에서 기다릴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호레이 보고 나오라고. 그냥 나도 호레이 안 봐도 좋다고 나도 걸으면서 다 봤으니까 안 봐도 좋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동물원 들어가서 호레이나 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때 아버지가 10전 내고 내가 5전 내고 들어가서 보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고향에 내려가서 평생을 그 농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흉년이 들면은 굶고 그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도저히 그 시골에 있을 생각을 그다음에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봄에 다시 그다음에는 그때는 아버지가 아주 천통고치 돈은 잘 감추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훔칠 수도 없고 또 꿀 수도 없어서 내 친구 한 사람하고 우리가 서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을 걸어 올라왔는데 사고 무척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그 어린 고충하는 게 싫어서 그 내 친구는 오인보시라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감찰하고 있지만 나보다 나이 좀 훨씬 많은 우리 소학교 동체입니다. 그분은 소학교를 장관 들고 우리 소학교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나보다 나이 많아서 지금 한 70 됐습니다. 그래 그분은 서울 떨어지고 나는 인천을 갔습니다. 인천 가서 그냥 세끼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모든 닥치는 일 하여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물론 부두에서 그냥 짐을 내리고 날리는 일서부터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또 거기서 얼마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는 또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또 모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그냥 그늘 밑에 서서 시원한 바람만 쐬도 나처럼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태양 밑에서 모든 게 힘든 그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일을 해나오고 그리고 차차 그 중에서도 아주 근검절락해가지고 좀 이따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처음 얻었습니다. 그것이
정미소에 들어가서 쌀을 배달하는 일을 그다음에 맡고 한 달에 얼마씩 그때 12원씩인가 한 달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쌀값이 15원 이렇게 했으니까 쌀 한 가방 값 조금 덜 받고 그다음에 세 끼는 그 집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정미소를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쌀 장사하는 걸 배워가지고 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장사를 시작한 맨 처음입니다. 그래 그 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이제 배달을 직접 이제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게에서 정미소 값하고 똑같이 팔고 또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배달료를 좀 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당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무학자 고개 넘어 그 당시에 서울상업학교 그때는 여자상업학교 그 기숙사에도 쌀을 대고 또 배자 그 여학교 거기에다도 그 당시에 이 기숙사에다 쌀을 대고 그래가지고 쌀 장사가 참 곧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소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쌀이 통제가 돼서 개인은 쌀 장사를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쌀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던 배급제도가 전쟁이 나면서 시작이 돼서 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얻은 돈을 가지고서는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하고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고 한 것이 자동차를 수리한 그 직구를 많습니다. 이의라고 그 사람 이제 그때 경성 서비스가 생겼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 참 돈이 벌릴 것 같아서 그다음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도저히 그건 안 돼서 그 내가 그 전에 쌀을 의상으로 얻어다 팔고 의상을 갖고 하던 삼청 정미소 그 오윤근 씨라고 하는 그 영감님을 찾아가서 그 고리대금업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그 고리대금업을 하고 또 그 쌀 장사를 지게 내가 쌀을 의상을 얻어서 쌀값을 잘 갚았기 때문에 아주 날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2,000원을 얻어가지고 아현동 고개 넘어 그 아들 서비스라고 자동차 수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수리 공장인데 그걸 샀는데 그 산다 그랬자 그저 그 공장 권리금만 사지 그 땅은 딴 사람 거고 함석집 이렇게 이제 자동차 한 4대 들여놓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그해 3월 초순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자동차 그 자본은 그 돈 치는 것밖에 없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모든 부속을 의상을 들여서 자동차 4대를 들여놓고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을 때쯤 됐는데 한 25일 있다가 새벽녘에 그 일하는 직공이 칠하는 직공이 이제 손을 찔라고 그 칠에 쓰는 그 신나를 불에다 던져서 물을 데우려다가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아주 삽시간 다 타고 거기 수리하던 자동차를 다 타서 그 자동차 공장 산 2,000원 빚 그 다음에는 그 부속품 의상 들여온 거 빚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물어줘야 할 빚 아주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려울 때야 쌀 장사를 해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통제가 되고 또 자동차 공장을 해도 또 불이 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의 연속 비슷이 이렇게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래 돈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해봤지만 그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철 준 그 오윤근 영감님을 찾아가서 그 불이 다 타고 돈을 못 갖게 이렇게 됐는데 돈을 더 꾸어줘서 이 자동차 공장을 해보니까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자동차 수리 공장 더 하도록 돈을 더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참 뭐 우리도 무식하지만 정말 더 아주 우리보다도 더 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영감님인데 그 영감님이 쭉 그 크게 정리서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쭉 고리대고 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감님이 골프에 짝을 뚝뚝 뛰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여지껏 오랫동안 그 많은 고리대금업을 해도 누구든지 그 저당을 잡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전부 신용으로 줘서도 한 푼도 띄운 일이 없다. 그런데 그냥 다 틀림없이 갖다 갚을 사람들한테 뭐 저당 그런 거 자기 수석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전부 신용으로 주고 다 한 푼도 띄워서 잘 됐는데 그 정주인 너한테 처음 돈을 띄우게 생겼다고 말이야. 아주 사람 잘못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돈을 안 띄우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또 줘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정말 큰 맘 먹고 돈을 그때 3,500원인가 얼마를 더 주어서 그걸로 그 다음에는 그 수리공장 허가라는 게 참 어려워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 신설동 뒷골목에다 빈터에다가 함석으로 자동차 그저 앞대가리만 들여놓고 엔진 뜯어 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대장간 하나 차려놓고서는 그걸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곧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님이 돈 안 띄우는 그 기록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도 아주 재밌게 잘 했는데 나는 이 2차 대전이 격동하기 시작해서 모든 쇠부 쓰레기 하는 공장 다 폐쇄시켰기 때문에 자동 경쟁 폐쇄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남산공원에 거기다 그 뭐 신구인가 신살 만들어놓고 하물처럼 위하는 그 올라가는 길 옆에 난간 쇠부 쓰레기까지 죄 뜯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그게 할만하고 또 자리 잡을만 하니까 그게 또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황해도 홀골 그 보강광업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거기 회사 차를 우리가 그 수리공장에서 했는데 그 사장이 그 당시 총독부 당시야 식산은행 두치 유하광풍이 아들 유하광치기가 맏아들인데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착실히 봐가지고서는 그 수리공장 못하게 됐으면은 그 수안 활동광산에 와서 그 광석을 평산거리역에 실어가면 진남포 재련소로 자기네가 철도로 가져가는데 그 광석 운반하는 것을 하청을 해라. 그때 지정때 총독부법이 그런 운송 하청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회사 직원 형태로 위장을 해가지고 하청을 시켜줄 테니까 하청을 하라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한 3년간 하청을 했는데 참 돈벌이가 그것도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1945년 그때 8월에 해방이 되던 해 그 봄에 한 5월달 돼가지고 그 현장 그 광산 소장 친구가 군대에서 그 수송부대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돌아와서 거기 와서 그 다음에는 감독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본 사람이 잔소리가 심한지 견딜 도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어제 내가 없어도 여기 광석 수송은 잘 될 테니까 나가겠다 그러니까 뭐 또 그 일본 사람 소정이 자기 친구한테 남기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라 그래서 거기서 5월달에 나와서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일거리를 찾느라고 좀 있는 동안에 해방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광산에 내가 있다고 했더라면은 거기 있는 일본 사람들 전부 소련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시베리아로 전부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내가 거기 있다고 했으면은 또 그 수많은 운전수, 노동자, 뭐 확실히 또 뭐 그때는 모든 사용주는 적이니까 소련 군대가 돌아와가지고 모든 사용주는 적이니까 그 한 300여 명 사람을 썼기 때문에 또 나도 또 그 일본인 틈에 또 붙들려 갔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 8.15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그 다음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서 각 관청에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드나들면 이렇게 보니까 모든 그 건설업자들, 청부업자들과 똑같이 자동차 수리도 그 자동차를 얼마에 곤치겠느냐 이렇게 견적을 해가지고 곤쳐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 관청에 돈을 받으러 다녀보면 우리는 그냥 뭐 그 아주 조금 그
쥐꼬리만한 금액을 받게 되고 청법자들은 건설업자들은 큰 금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시간을 없애면서 자동차를 수리해서 돈을 받느니 건설업을 해서 좀 금액을 큰 걸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현대건설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던 전전해입니다. 그래 사람들 한 대사람 많았고 간판을 걸고 그때 현대자동차 공업사 그것을 해체하고 현대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아주 일이 있는 데는 전선이든 후방이든 총탄이 터지든 퍼붓든 간에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공사의 이유는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판문점을 평화촌이라고도 하고 그 어느 위험지구든지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당시는 이 미군 공사를 하는 것이 참 좋아서 거기서 많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건설업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도가 부산에 피난 중에 있을 적에 정부에서 화폐를 계약해서 100대 1로 내렸습니다. 전쟁 중에 화폐를 100대 1로 내렸는데 3년 동안의 물가는 100배 뛰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대구에서 이 고령 쪽으로 가는 그 낙동강의 고령고란 다리가 다 부서졌는데 그 다리를 계약을 해서 맡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3년 동안에 물가가 100배가 뛰었기 때문에 아주 회사가 아주 결단이 나고 빚을 얻을 수 있는 빚은 다 얻어서 거기다 대고 그때 한 달 이자가 18%인가 12달이면은 이를테면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하는 그런 공경을 치렀기 때문에 그 공사는 그러나 그 끝내긴 했지만은 현장에 일 끝난 후에 장비를 철수할 기력도 없는 그런 아주 곤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곤경과 그 사체는 오랫동안 현대건설이 일어나는데 크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그러나 그 당시 자유당 때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이기고 그래도 한국 국내에서는 꽤 우수한 건설업자로 성장해가지고 4.19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대동고 그분은 이 청법자로는 아주 일품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또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또 정치한다길래 해서 아주 몰락되고 말았지만은 이 대동고 그 당시 우수한 업자들이 대림산업, 극동건설, 조흥토건 그 틈에 현대건설도 꽤 우수한 업자다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4.19가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부정축제, 새로운 정부가 그 당시 신민당 새로운 정부가 부정축제 이 얘기가 나고 우리 건설업계도 그 다음에 좀 우수한 업자는 그 당시는 우리의 민간 자본이나 민간 기업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공사다 하면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건설업자가 정부를 끼고 이를테면은 치부를 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사회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현대건설의 모든 나의 생각이든지 현대건설의 모든 전환점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이 과거나 현재나 그 기업가가 자기 능력에 의해서 발전하지 않고 어떠한 그 권력과 그 부정하게 결탁해서 성장했다 하는 얘기는 모든 기업인이 다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떠나려고 그러한 말을 듣는 데에서 해방되려고 아마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이 기업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사실 경험도 부족하지만 국내에 일을 하니까 국내 일만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한국건설업체가 국내 일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일도 한국건설업자의 건설 능력으로는 다 안 돼서 무슨 발전소 하나 지도 외국의 팩트리사가 들어와서 짓고 뭐 비료공장을 무슨 다른 공장을 짓더라도 외국 회사들이 많이 그 산업 플랜트에는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해본 그 경험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서 무슨 공사를 해서 외국에서 공사를 따서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저러한 그 국민의 그 비난 소리를 우리가 면할 수가 있다. 완전히 자기 힘에 의해서 컸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가 60년대 초에서부터 해외에 나가서 1960년대 초에서부터 해외에 나가서 태국의 무슨 도로공사 저 아라스카 산속에서 우리가 가서 교량 그 영하 40도 이런데 교량 또 태평양 괌섬에 나가서도 또 모든 주택 군사기지 그리고 파파뉴기냐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데 가서 또 지하수력 발전소 그 다음 월남 전쟁이 나서 또 월남에 가서 또 이 강남 이 군사기지 매공강의 준설 뭐 여러 가지 그 군사시설 이런 것을 또 쫓아다녔고 그 다음에 호주에 가서 이 항만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언어나 기술과 여러 가지 미숙한 게 외국에 가서 외국 노동자를 쓰면서 일하는 거, 기후, 풍속, 법률 다 그 생소한 데 가서 우리가 그 일하느라고 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을 겪는 중에 현대 많은 그 해외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주에 가서 준설공사할 때는 아주 제일 그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결정을 내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 일을 겨우 마치고 떠났는데 이제 첫 번에 거기 가서 준설공사를 할 적에는 준설선에 탄 선원은 이를테면은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다. 호주는 그 유색인종을 차별하기 때문에 또 더욱이 외국 노동자가 거기 들어가서 더욱이 그 유색인종이 들어가서 일하는 건 거기서 허용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준설선은 해상에서 준설하는 그 배에서 일을 하니까 그건 준설선 선원이지 육상 노동자가 아니다. 그냥 그걸 허용해달라. 그래서 첫 번 계약 당시에 그게 허용하는 것이 이렇게 양해 사항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준설을 해가지고 흙을 파서 육상에 올리는 걸 정리하는 것은 호주 노동자들 하는 조건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느라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그 육상에 가서 호주 노동자들이 그 준설터를 정리하는 데 가서 조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했다고 그 호주 노동자가 우리 그 한국 노동자를 주먹으로 이렇게 냈다 쳐서 그냥 때려서 싸움이 생겼습니다. 먼저 그 호주 노동자들이 주먹으로 때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냈다 일어나서 이 받은 게 잘못돼가지고 호주 사람 앞니가 그냥 몽창 다 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주 노동자협이 들고 일어나기라서 한국 준선생이 몽땅 호주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가 뭐 코도 납작하고 눈도 새카만 사람이 호주 노동자 데리고 일하려는 일이 됩니까? 그 노동자분 트시고 그래서 아주 큰 손해를 보고 그래도 그 일은 끝나고서는 거기서 그렇게 끝나고 할 무렵에 중동건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준설선 이런 거는 중동으로 옮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해외 나가서 시련을 겪었고 인재가 양성됐기 때문에 중동건설이 터지자 현대는 눈부실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과거에 건설회사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했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좀 생산했습니다. 현대 세멘트니 무슨 금강수랬더니 그리고 건설 자재과 관련되는 산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해외 나와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현대 조선을 만든 동기가 됐습니다. 현대 조선은 그 해외 나가서 많은 공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배면드는 거, 조선하는 거, 그 설계 도면대로 크게 철판을 용접하면 되고 그 안에 큰 탱크는 그때 뭐 한 30만 톤 이런 거는 한 4, 5만 마력 발전소를 하나 그 안에다 집어여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이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 그 세부를 얘기해서 다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크게 얘기하면은 종합 건설 회사가 그 분야에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은 그 배를 만든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기계는 그 속에 있는 기계 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전기도 약전, 강전 구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용접하는 것도 우리가 큰 사업 플랜트에서 큰 탱크도 용접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용접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물론 세분해가지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뭐 그 세심하게 생각을 배려할 것 같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 풍속과 습관이 다른 데 가서 그 공사를 하러 다니느니 국내에다 조선소를 재가지고 해외에서 배를 주문 맡아서 국내에서 내보내는 것이 더 편안할 거다. 이 생각이 조선소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대 후반기야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는 일이 참으로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에 일본을 생각했고 일본에다 그 조선소를 할 수 있는 차관과 모든 기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일본에서는 한국은 현재 그 유치한 그 기술의 단계에서 조선소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거부당했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 우방인 미국을 쫓아다녔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그 유치한 기술 단계에서는 조선소는 안 된다고 또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다음 구라파를 쫓아다니다 영국을 갔었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은 역시 영국은 많은 그 식민지를 다루고 식민지 사람들의 능력을 고도로 활용해서 영국이 오늘날도 모든 식민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그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정치 경제에 아주 세련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영국의 그 우수한 기술회사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양반들이 한국에 와서 모든 걸 조사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그 당시에는 화력발전소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비료공정이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현대 건설의 모든 인원과 기술자는 재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면 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회사에 추천서를 붙여가지고 영국 버그리 은행에다가 자금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기 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결국 영국 정부가 보증을 하고 영국 정부의 재정 자금을 얻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왜 그러냐면은 그 조선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파는 그 수출 때문에 그 영국 수출 보증 기구에서 그걸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그 버그리 은행에서 이 모든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거기 책임자들이 이제 그 나와 그 우리 기술자들을 오라고 얘기를 들어보겠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이 월요일 날인데 그 전날 그냥 내일은 우리가 큰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니까 하루 푹 쉬자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생가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옥스퍼드 대학 그 뭐 박사 학위도 주고 이런 모든 강의실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석양의 그 위원저성도 보고 이제 그날 돌아서 푹 자고 그 다음날 점심 때 점심을 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해외 담당 그
이를테면 총책임자인 그 버그리 은행의 부총재가 자리에 앉자마자 뭐 생각한 대로 내한테 질문이 그때 사장입니다. 청 사장은 전공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전공이 뭐냐? 당신은 지금 현재 그 큰 기업을 버그리 은행에서 돈을 들여서 그 큰 조선소를 만들어서 세계시장에다 배를 팔아서 자기네 돈을 갖겠다고 하는데 당신 전공이 경영학이냐 이공학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참 뭐 이공학도 경제학도 전공한 게 없는데 뭐 소학교밖에 안 되겠는데 뭐 어떻게 그러나 뭐 이런 경험서 어떻게 그 구구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기가 싫어서 당신 은행에 내가는 그 사학교육서를 봤느냐? 그래 봤다. 사실은 내가 어제 일요일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 학위를 날라다니까 척 둘째보더니 그냥 학위를 줘서 내가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어제 받아가지고 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물어봐 웃으면서 뭐 확실히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도 이 사학교육서를 못 만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참 영리하다고 아주 좋은 학위를 주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웃어서 잘 어린 고비를 남겼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은행이 영국 수출보증기구 ECGD 장관한테 승인을 요청을 해서 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선 얘기를 하는 것은 현대가 커진 근본이 조선소고 중동건설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합니다. ECGD 장관이 날아오라 그래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영국의 우수한 기술회사가 현대가 한 번도 배를 안 만들어 봤지만은 배를 만들 수 있다 인정을 하니까 그걸 믿겠다. 또 둘째, 영국에서는 제일 가는 은행입니다. 버그리 은행에서 너희가 채산이 맞아서 원리금을 은행에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겠다. 그러나 자기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선주라고 하면은 세계 선진 큰 모든 각국에 좋은 조선소가 많은데 그 배를 많이 만들어 본 조선소에다가 배를 주문을 하지 당신 그걸 보면은 뭐 20만 돈, 30만 돈짜리를 만들어서 3천만 불, 4천만 불, 5천만 불에 팔아서 거기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영국 정부에 빌린, 영국 은행에 빌린 원리금을 갖겠다고 했는데 내가 선주라고 하면은 새로 되는 조선소에서 한 번도 배를 안 만들어 본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에다 배를 주문할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럼 당신이 암만 배를 많이 만들어 놔도 누가 사질 않으면은 자기네 원리금은 갚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만든 배가 세계시장에서 팔린다는 증명을 가져오기 전에는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이론이 정연한 얘기입니다. 현대에서 만들어 보지 않은 배를 갖다가 누가 믿고서는 배를 살 거냐. 배를 팔린다는 증명을 가져와야지 자기가 이걸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회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팔라 댕기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울산에 지금 현재 지는 조선소를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백사장 그때 그 바닷가에 소나무 서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댕기면서 배를 파는데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영국 정부에서 배가 팔렸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당신 배를 만들어 준다. 참 긴 얘기죠. 그러나 하여튼 미친 듯이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방안으로는 너희가 하나도 의심할 게 없다. 이 배를 만들어 주는데 다른 조선소보다는 좀 싸게 만들어 준다. 싼 것이 당신한테 이익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 배를 사는 선주의 뜻과 같이 좋은 배가 안 될 적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반대급부 보증서를 떼가지고 앉아서 우리한테 지불해준 계약금 또는 중간 지불금 이런데
원금과 이자를 앉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찾게 해준다. 그냥 너 손해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어? 막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어쨌든 뭐 나보다는 더 미친 사람들이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레바노스라고 이 히랍의 우수한 선주인데 오나시스 그 처남입니다. 지금 그 생질 하나가 오나시스의 유일한 생질 딸입니다. 지금 그 레바노스 그 사람이 영국에서 뭐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받고 아주 그 참 신사입니다. 그 사람이 26만 돈짜리 배를 2척을 주문을 탁 하고 그 당시 계약금으로다 한 14억 원을 현금을 착 지불해서 우리가 외환은행에다 송금을 하고 그 배 계약서하고 계약금 받은 것을 영국 정부에 둘러대서 영국 정부 공짜 그분부터 승인했죠. 배가 팔린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난 부랴부랴 돌아와서 그 현재 그 미포조선소에 땅을 사고 그냥 그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면서 이랬습니다. 공장이 먼저 되는 공장을 먼저 짓고 또 독구도 다 파기 전에 배 엉덩이만 들어갈 때다 또 배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배를 주문 맡아가지고 조선소를 하면서 2년 만에 그 배를 명명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안 같습니다만은 세계 조선소를 짓는 조선소 건설사 또 현대 세계 조선사에 그렇게 빨리 조선소를 짓고 그렇게 빨리 조선을 맺는 것도 참 드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소가 지은 지가 지금 11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동에 나가서 일을 시작한 지가 한 7년이 됐습니다. 현대 조선소가 됐기 때문에 현대 건설의 모든 가능성, 국제 공신력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우디에 나가서도 그 아주 산업항, 그 강제가 13만 돈이 드는 그 강제가 드는 그런 그 산업항을 우리가 주문을 맡아서 9억 3천만 불의 공사. 그거는 안에 세계의 항만사에 아주 몇 세기에 한 번씩 나오는 큰 항구입니다. 하여튼 바닷속으로다 16km 그 속에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5, 60만 톤 대형 탱커를 한꺼번에 6척씩 대고 기름을 싣도록 그런 산업항을 만든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현대건설이 이 커진 거는 현대조선 그 다음에 중동건설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커졌지. 과거 1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라는 회사 아주 자리 잡힌 삼성물산이든지 그런 데 되면은 이름도 승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현대조선소와 현대건설이 또 현대조선이 세계 경쟁적인 우수한 경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조선소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가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쟁 업체가 그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많은 일을 해오면서 많은 그 문제점을 우리가 잘 디디고 나온 여러 가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오늘날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은 교육 물론 체계적으로 받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같이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건강 와서 나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에 가장 그 중요한 선생님은 부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물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조리 있게 정리를 해서 가르칠 능력은 없지만은 부모의 정신은, 부모의 행동은 그 자손한테
그 무한한 모든 가능성을 시즌해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학교 선생님들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데서 잘 선도를 하지만은 어느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 그래도 자기 부모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체계 있게 지도를 안 하더라도 부모의 모든 그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은 그 자식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심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아버지께서 평생 내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거나 무엇을 잘한다는 칭찬을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 농촌에서 소학교 졸업 맞고 일을 하는데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다가 매나 맞고 또 이렇게 했지 한 번도 그런 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다시 없이 훌륭한 농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어리지만은 다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물론 시골에서 그 당시는 기권의 서당에서 글을 좀 배운 사람이고 또 더욱이 이 부인네들이 그 어머니들이 뭐 여간한 도시 양반집 서울에 명문대가 이전에는 뭐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시골 농촌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글은 한자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대자연 이를테면은 큰 바위를 봐도 높은 산을 봐도 큰 나무를 봐도 깊은 물을 봐도 그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비는 마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길을 가면서도 비고 자나깨나 자식을 위해서도 비는 마음 그것이 그 자식들한테 전부 마음속에 흘러내리게 했기 때문에 그 무한한 그 힘과 가능성을 그 내한테 앵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그 미국의 그 정형외과 선생님 얘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찾아와서 국회의원을 나갔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자기 코가 다른 사람처럼 높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수술을 해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는 자기 코가 낮기 때문에 안 될 거다 하는 그 생각이 크게 그 위축감이 크게 장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불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 많은 일을 하는데 그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나 현재나 과거 우리가 도시에서 부두가에서 노동해서 뭐 하든 간에 내가 불행하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미래에 행해서 항상 희망이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꼭 그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이 차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물론 가난해서 노동판에 노동할 적에도 뭐 아침 6시 반이면 모두 일자리에 나가니까 물론 그건 일을 위해서 그랬고 오늘날까지 아침에는 언제든지 그날을 할 일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서 흥분 속에서 나는 쭉 과거나 현재나 아직 5시 전에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슨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날을 할 일에 너무 기대를 걸고 또 너무 기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골치 아픈 일은 많지 않느냐. 사실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을 더 잘되게 밀고 나갈 적에는 더 한없이 좋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기쁨은 다시 없이 좋습니다. 나는 시골서 그때 그 일본 사람들 경찰에 그 무슨 독소혐문죄로도 늘 불려댕기는 동네 사람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매일 그 독소의 사건에 불려 들어가는데 그 사람 얘기가 경찰서에 불려 들어가서 골치는 아프지만 그 나오는 기분이 좋아서 살 맛이 있다고. 확실히 우리 생애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의 그 기쁨은 좋은 일이 추진될 때 기쁨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흥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럴 때면 소학교 학생들이 소풍 갈지가 흥분해서 일찍 일어나는 기분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혜택으로 선천적으로 또 건강도 하지만은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하면은 육체는 항상 건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이 시리에 차 있고 또 복잡하고 알력이 있고 이렇다면은 건강하게 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정신이 건강하면은 아주 정신이 성실하고 건전하면은 나는 육체는 항상 건강하고 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모든 것을 무슨 특별한 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될 수 있으면 회사는 걸어 나오고 또 우리 또 이 어떤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6시서부터는 또 전구도 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는 우리가 이제 간부회의를 7시 반부터 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으니까 뭐 자연히 뭐 걸어 나오면서 시간을 소비하든지 뭐 전구를 하면서 소비하든지 그럼 매일 일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만 건전하게 가지고 부지런하면은 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성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